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코로나19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국제 동향, 그리고 코로나와 맞춰진 우리나라 장애인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대응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국제장애연맹, 아이다라고 했죠. 그곳에서 발표한 10개의 공고사항과 우리 한국의 장애인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19는 공포의 왕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 우리 식탁에서 많이 보는 그 고기류가 있죠. 닭입니다. 이 닭에서 1937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는데 이 닭이 당시에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었고요. 근데 그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보니까 바이러스 외피 주변에 많은 돌기 모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돌기 모양이 왕관의 형태여서 라틴어로 왕관의 의미를 가진 코로나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이후에 가금류와 특히 네발짐승에서도 차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고요. 사람한테 발견된 거는 1960년대 감기 환자의 시료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21년에 들어 10여 년의 시간차를 두고 세 종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을 합니다. 다 우리 귀에 익숙하게 들었던 거죠. 먼저 사스입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또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8,237명이 감염이 되고 77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2015년에 메르스입니다. 국내에서 186명이나 감염이 되는데 굉장히 사망률이 높죠. 38명이 사망을 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2019년에 중국에서 발견이 돼서 현재 국내에서 29,311명인데 이 자료를 작성한 게 며칠 전인데 496명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저께 보니까 500명이 드디어 넘었더라고요. 사망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팬데믹,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장애인단체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 하는 그런 과제를 갖게 됩니다. 코로나19, 호흡기 감염 질환이라고 간단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은 간단하게 해주면 아직 백신이 없어서 3차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시작됐고 저희 나라도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확산된 그런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이게 발견됐을 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그냥 단순하게 알려졌는데 이 확산세가 굉장히 급격하고 사망률도 점점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WHO가 2020년 1월 9일에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밝히면서 병원체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19라는 단어도 많이 듣고 코비드19라는 그런 단어도 많이 씁니다.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그 코비드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즈 19 해서 중국말로 코비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단어가 아니고 같은 단어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법정 감염병입니다.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신종 감염병 증후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호흡기 감염병은 제4급에 속하는데 신종 감염병 증후군으로 우리는 1급으로 지정을 했고요. 모든 질병은 질병 코드가 있습니다. ICD 국제 질병 분류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U07.1이라는 그런 질병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전파 경로는 비말로 전파되기도 하고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복기는 1일에서부터 14일 정도 잠복을 하고요. 평균 4일에서부터 7일이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었던 게 그 경로를 알 수 없는 게 이 잠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서 그쪽으로 갔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아주 난감한 그런 일도 벌어졌었죠. 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발열과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그리고 폐렴 이렇게 나타나는데 경증에서부터 중증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몸이 몸살이 걸린 듯 아프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래와 인후통, 두통, 그리고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치료는 대증치료입니다. 이 대증치료라는 것은 뭐냐면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되는지 잘 모르니까 나타나는 현상만 치료를 하는 겁니다. 열이 나니까 이제 해열제를 못 주고 주고 여러 가지 이제 감염이 되지 않게 이제 항생제도 주고 하는데 사실 겉으로만 나타나는 걸 치료하는 그런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쓰고 있고요. 원래 치료를 하려면 백신을 맞든가 그리고 예방을 하려도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그건 아직 이제 확정된 게 없고 아마 조만간에 좀 대중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백신이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률은 이게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WHO 기준으로 보니까 3.5% 정도였는데 제가 한 3, 4일 전에 찾아본 자료로는 WHO 기준으로 2.4%로 치명률이 나타났고요. 국가별로 연령별로 치명률 수준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고 특히 고령이나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그리고 기저질환 이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증으로 감염이 되고 사망을 초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되는 국제적인 동향을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코로나가 발생되고 있죠. 지금 PPT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나라가 다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근데 통계가 없어서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지만 거의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코로나19는 발생되는 거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감염된 확진자의 수는 5,47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 PPT 강의를 여러분이 접할 때는 또 굉장히 많은 수가 또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차 대유행이 오면 그 수는 가히 지금과 다른 폭발적인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 WHO에서 발표한 이것을 2시간 사이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2시간 사이에 확진자의 수가 5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해도 이게 한 6천 명이나 늘어나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물론 그렇게 되니까 사망자의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망자의 수는 13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모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람들의 직업을 뺏기도 하고 상당히 심각한 현상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와 맞은 우리 한국 장애인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많은 매체를 통해서 봤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가격리를 한 중증 장애인들한테 물건이 지원됐는데 그것이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이라면 난감해지죠.
하여튼 그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코로나19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월 29일 날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한 중증장애인의 그런 사례인데요. 그 교회에 확진자가 예배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증장애인께서 코로나 검사를 희망을 했지만 그 선별진료소에 갔는데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와 손소독제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활동지원센터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던 분이라 그 중개기관의 자발적인 조치로 자가 격리 후에 2월 9일 날 격리 해제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 검사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2월 17일 날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장애인단체가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활동지원이 공백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대구에서 일어난 사례인데요. 대구에 있는 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13분, 그리고 활동지원사가 16분, 그리고 센터 지원 등이 장아 격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2월 23일부터 2주간 3명의 활동가가 3명의 장애인과 동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활동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공백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활동 지원사 들이 투입이 되지 못하니까 활동가가 이제 체온을 재고 목욕 보조를 지원하고 약 그렇게 이제 15가구 정도가 장애인 자가격리가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장애단체의 활동가가 동반 격리를 선택을 하고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자립주택 거주자 발달장애인 한 분이 동거 중인 탈시설 발달장애인 박 씨와 함께 발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보건소에서는 발열만 되는 거니까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라. 그래서 이분이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세네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다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건소로 갔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나를 좀 검사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때야 보건소에 선별진료팀이 방문해서 확진 검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장애인 지역공동체 활동가와 이 장애인분과 동반격리를 함께 실시를 했고요. 하여튼 이런 활동 지원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뇌병변 장애인 분이 감염이 됐는데 이분은 한쪽 팔밖에 못 쓰는 분입니다.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함께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설거지, 샤워, 옷 갈아입기 등에서 이제 활동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혼자 있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의 그런 상태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래도 긴급 보급품으로 물품을 지원했는데 생쌀과 배추를 지급했습니다. 요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지원품을 지원을 제공을 해줘서 앞으로 이 중증장애인이 혼자 격리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제 많은 근본적인 문제가 나타났고 그래서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공공병원에 입원을 가능하게 하고 병원을 확충하게 하고 병원 인력에 대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생활 지원에 대한 매뉴얼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의 사례는 우리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집단 감염을 당했고 사망이 연이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시설에 있는 그 시설 거주자들이 전체 사망자의 47%에 달한다는 그런 통계는 이 집단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에게 과제를 던져줍니다. 2월 19일 날 청도 대남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이 됐는데 2월 20일 날 이제 2명이 감염이 확진했고 2월 20일 날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사망자를 보니까 20년 이상이나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사실은 20년 이상이나 정신병원에 있다는 것은 바깥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분이 만약에 그것을 감옥이라고 생각했다면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런 경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사망 당시에 몸무게도 42kg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났는데 조현병으로 입원을 했는데 몸무게는 42kg로 줄었고 20년 이상 입원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악화돼서 사망했다고 하는 그것도 사후에 확진됐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집단 거주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개선 방안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일이 있다는데 중간에 하나가 2월 23일 날 코호트 격리가 시작됐어요. 그 코호트 격리는 아무데도 못 하고 그 중 전체를 다 병원에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25일까지 7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입을 했습니다.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적으로 개입할 상황이 아니지만 과도한 장기 입원과 그리고 건강관리의 소홀 그리고 체감과 한기가 아무래도 이제 원활하지 않겠죠. 병원이라고 해도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코로나19의 그런 집단 감염의 문제 원인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물론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확진자들이 다른 곳으로 다 이제 전원이 돼야 되는데 이 전원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에서 특히 상급 종합병원에서 정신질환자가 음압 격리 병실에 문을 열고 나올까봐 이송을 거부했어요. 구급차를 요청을 하니까 구급차가 감염된다는 그런 이유로 이송을 또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도 거기 청도 대남병원에 있는 그 환자들이 거기를 떠나기를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청도를 떠나면은 그나마 찾아오던 가끔이라도 찾아오던 자기의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관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한 명은 끝까지 청도 대남병원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 없는 공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죽음의 공포가 사실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게 발생을 합니다. 재난방송에서 이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고성산불 때에서도 수어 방송이 되지 않아서 굉장한 비판을 정부가 받았고 정부에서는 앞으로 국가 재난 상태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그리고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똑같이 또 초기에는 발생이 됐다는 거죠. 지금은 다행히 수어 통역서가 재난 방송을 할 때 옆에서 같이 수어 통역을 해줘서 그나마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청각장애인들이 선별진료소에 가면은 초기에는
이리 가라, 이리 가다 떠밀기가 바빴죠. 왜 그러냐면 그곳에 수호통역사가 배치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호통역사에 대한 감염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배치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필담으로 이 의료진들과 농아인들이 의사소통을 나눴는데 필담을 사용할 때 의료진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 큰 장비를 입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리고 극도로 피곤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리미리 대응을 했으면 됐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건강권법 제정 당시에 우리가 모든 의료기관에 수호통역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TF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토론회든가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도 안내도 불통됐다는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당시에는 본부였죠. 지금은 질병관리청인데 그 1339가 상담센터인데 여기에 그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등 영상전화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할 수 있었던 문자 상담 서비스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제공돼서 그 위의 시간에는 소통의 방법, 상담의 방법, 안내도 받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장장애인들의 대책이 부재합니다. 신장장애인들은 이 코로나19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감염이 되고 확진이 되면 거의 80%가 사망이 된다는 것을 제가 협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2020년 5월까지 15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 신장장애는 투석을 받는 과정이 한 공간에 있어서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감염으로 확정이 되면 집단 감염에 될 그 우려가 굉장히 많죠. 지난 2월 23일 날 대구 카톨릭병원 신장 투석실에 간호사가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방역 없이 정상적으로 투석이 진행돼서 그 감염이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월 6일에도 그리고 분당 재상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을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장장애인들이 이렇게 감염되면은 사망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은 2월 27일에 일어난 것인데요. 신장 이식을 받은 7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장장애인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나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발열 증상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근데 이제 발열이 났으면 바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미열이라고 경증으로 분류가 됐고 그래서 병원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대기 중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신장 투석에 어려움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신장장애인 협회에서는 2월 25일 날 의심 환자 및 자가격리 신장장애인에게 별도의 투석병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돌봄 공백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흔히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스톱이 된 상태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휴관을 권고했기 때문에 뭐 1차 2월 달에 있었죠. 2월 말에 있었고 2차는 3월 초에 있었고 3차는 3월 말부터 4월 초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프로그램들이 계속 축소가 됐고요.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 그리고 특수학교에 계약을 반복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그 부모의 그런 피로도, 그리고 이제 생계활동을 또 중단해야 되는 문제들과 같이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교육부에서 긴급 돌봄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 특수학교는 그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운영하는 등 자격 조건이 달라서 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아무런 그런 긴급 돌봄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교육이죠. 이것이 그 일반 학원이나 가외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제가 한번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옆에서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을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교수님이 강의할 때 벽을 보고 강의를 하면 구월을 하는 농아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입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자막 처리도 안 내고, 그래서 그 휴학을 했다는 그런 학생들의 기사들도 제가 몇 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복지관 및 주간 보호시설이 대부분 다 휴관이 됐죠. 휴관이 돼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머니가 휴직을 하든가 아니면 그 돌봄 담당자들이 잘 오지를 않게 되고, 그리고 생계비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가 휴직을 하게 되면 생계비가 없는데 생계비 지원을 좀 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집단 감염이 아까 그 청도 대남병원의 사례처럼 집단 감염이 전국 예천, 극락마을, 그리고 칠곡의 미랄사랑의 집, 대구 성보재활원, 삼육재활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모든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장애인들이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마스크를 구하려고 약국 앞에서 서 있었는데, 제가 이제 휠체어를 탈 때도 있고 목발을 사용할 때도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을 때는 그나마 1시간 정도로 기다릴 수 있었지만 지팽이를 짚고 그 목발을 짚고 대기할 때 1시간을 넘는 거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제가 구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단체들이 우선 공급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우선 구매 지원 체계가 마련돼서 하루하루 사던 것을 일주일에 하나씩 살 수 있고, 또 장애인 단체 등을 통해서 마스크를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관련 행사들이 대부분 연기가 됐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관련해서 행정 처리가 불가하게 됐고요. 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연기가 됐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직업능력 개발원 및 훈련센터 25개소가 2주간 동안 휴원이 돼서 직업훈련을 받던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그리고 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도 연기되었고, 그리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양성도 연기된 적도 있었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시험이 면접이 연기됐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 단체 대면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인의 삶의 문제는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